역사는 이득을 둘러싼 투쟁의 기록이다. 철학자 칼 마르크스의 말입니다. 지금 백악관에서는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최고 은행장들과 코인업계 대표들이 한 테이블에 앉아 있습니다. 여기서 의제는 딱 한 가지예요. 스테이블 코인에 이자를 줄 것인가? 은행들은 결사 반대하면서 코인업계는 허용을 해달라고 해요. 은행들이 가장 지키고 싶어하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예금에 붙는 이자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 그 이자를 놓고 은행들과 코인업계가 한 테이블에 맞붙은 상황이고요. 그 장소는 또 다름이 아니라 미국의 백악관입니다. 표면적인 의제는 스테이블 코인 보유자한테 이자를 줄지 말지 여부인데 한꺼풀만 벗겨보면요. 이 사실상 돈에 붙는 이자를 누가 가져갈 거냐, 이 엄청난 힘겨루기 싸움이 시작이 된 겁니다. 오늘 영상 통해서는 이 흥미진진한 금리 전쟁의 막전 막후들, 그리고 이번 싸움이 리플 XRP를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깊이 있게 해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백악관 중재로 인해 가지고 전통 금융권, 은행들과 가상자산 업계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은행 쪽에서 미국 뉴스 은행 경영진들이, 가상자산 쪽에서는 리플의 스튜어트 알데로티, 시에로 같은 이런 업계의 핵심 인물들이 자리했죠. 이미 두 번째 열린 회의였었는데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상당히 생산적인 논의가 오고 갔다라고 해요. 알데로티 시에로 측에서는 회의 직후에 타협의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지금 기회가 열려있을 때 반드시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트위터에 밝혔는데요. 백악관이 직접 불러 모은 자리인 만큼 각자의 입장에 대해서 조율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은 것 같은 긍정적인 뉘앙스입니다. 하지만 합의에 도달했다라는 소식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즉 결론은 계속 보류 상태인 건데 대체 무엇이 이렇게 어렵길래 백악관까지 나서서 중재를 하고 있을까요? 여기에서의 쟁점은 정말 단순합니다. 은행 예금에는 이자가 붙는데 스테이블 코인에도 그런 이자를 붙여줘야 되냐? 바로 이런 질문 하나로서 법안 통과가 막혀있는 상황이고, 이 문제 하나를 두고 전통 금융과 암호화폐 업계가 첨예하게 대립을 해왔었죠. 사실 미국 의회의 클래리티 액트라는 암호화폐 시장 구조법이 작년부터 추진되고 있었는데 스테이블 코인 이자 지급 허용 여부를 둘러싸고 현재 의견 자체가 극명하게 갈리면서 수개월째 표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막혀있는 혀를 뚫기 위해서 이번에 미국 백악관이 직접 나섰다라는 거고, 여기에는 당연히 트럼프가 껴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양측의 주장부터 살펴봐야겠죠. 여기서 가상자산업계는 일관되게 스테이블 코인 보유자한테 이자나 보상을 줄 수 있어야 혁신이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거래소나 핀테크 업체들은 고객을 유치하면서 붙잡아가지고 두려면은 디지털 달러에도 이자 혜택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은행 예금과 경쟁하려면 당근이 있어야 된다는 말인 거고, 그렇게 이자를 주는 것이 공정한 경쟁이다, 이렇게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은행만 예금이자를 독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는 논리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은행권 입장도 한번 들어봐야겠죠. 오히려 정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이 스테이블코인의 이자를 허용한다. 그러면 은행 예금이 대거 빠져나가게 될 것이다. 실제로 은행들은 예금자 보호도 없는 민간 코인에 높은 금리가 붙는다면 사람들이 돈을 빼서 옮길까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은행의 자금 조달 기반이 약화되면서 자칫하면 금융 시스템 안정성 자체가 흔들릴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를 남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 가지 예시로서 영국계 은행인 스탠다드 차터즈 같은 경우는 이 최근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이 널리 퍼질 경우에 2028년까지 미국 은행 예금에 약 5천억 달러가 이탈할 수 있다, 관련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 5천억 달러라면 우리 돈으로 600조 원 이상이니까요. 은행들 입장에서 봤을 때 간담이 서늘해지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래서 은행들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이 자칫 자기들 예금 통장을 대체할까봐 강력하게 경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팽팽하게 맞선 덕분에 클래리티 법안은 수차례 심사가 연기되고 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트럼프 행정부도 답답하겠죠. 워낙에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요구는 높은데 법이 안 나오니까 이게 행정부 차원에서 둘 다 불러가지고 합의를 종용하자, 이런 움직임을 이번에 보인 겁니다. 그래서 백악관이라는 무대에서 단판 회의가 성사가 된 거고요. 2월 초에 첫 번째 회의에 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 회동이었는데 회의 결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지만 이 분위기는 좋다, 이 정도 수준입니다. 양측 모두 계속 협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고요. 알데로티 시에로 측에서도 양당 간에도 합리적인 규제를 마련하자라는 모멘텀은 유지되고 있다라면서 이제 기회가 열렸을 때 움직여야 된다라고 강조를 남겼습니다. 여기까지가 이번 사안의 표면적인 전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번 이슈의 본질과 구조를 짚어봐야겠죠. 제가 봤을 때 이번 싸움의 핵심은 결국에 돈에 붙는 이자를 누가 가져갈 거냐, 바로 이 싸움입니다. 은행과 코인업계가 왜 이렇게 한치의 양보 없이 대치하나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에는 돈 문제라는 겁니다. 예금 이자라는 거는 그동안 은행들의 전유물, 이 독점적인 권리랑 똑같았었죠.
우리가 돈을 은행에 맡겼을 때 은행이 이자로 보상을 주고 그 비용과 혜택을 은행이 알아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근데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새로운 그릇이 등장을 하면요. 그 상황이 180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스테이블코인을 은행 계좌에 넣지 않아도 디지털 형태로서 달러 가치를 보유할 수 있게 해주죠. 이 지금까지 편의성은 있어도 금전적인 이득, 이자가 없었기 때문에 큰돈 굴리는 입장에서 어때요? 매력도가 제한적이고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스테이블코인을 그냥 들고 있기만 해도 예금처럼 이자가 붙는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굳이 은행에 돈을 넣어둘 필요를 못 느끼게 될 겁니다. 스마트폰 월렛에 스테이블코인 넣어두면 매일매일 이자가 쌓이는데 굳이 은행 어플 켜가지고 예적금 상품 찾아볼까? 이런 생각들 절대 안 하겠죠. 그리고 결국에 은행들이 느끼는 위기감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만의 영역이었던 이자 비즈니스를 빼앗길 수가 있다. 이 돈은 어디로든지 이자가 더 많이 붙는 것으로 흘러가기 마련인데 실제 사례로서 이미 작년 당시 미국에서 은행 금리가 천천히 상승할 때 머니마켓 펀드 MMF로서 수천억 달러 자금이 몰려버렸습니다. 은행이 제시하는 이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요. 사람들이 은행 돈을 빼가지고 조금이라도 수익률 높은 상품으로 옮겼다라는 거고 이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요. 돈은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자본시장의 자연 법칙과도 똑같아요. 그래서 은행들 입장에서 봤을 때 스테이블코인의 이자가 허용된다라는 시나리오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수십조, 수백조 원의 예금 이탈들이 현실화된다. 은행 비즈니스 모델의 근간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반대로 가상자산업계는 이런 자본의 이동 가능성을 엄청난 기회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스테이블코인의 금리가 붙는 순간 그동안 그림자 금융처럼 여겨지던 스테이블코인이 정통 금융상품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겠죠. 지금 전세계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이 대략 3천억 달러를 넘는 규모인데 만약에 이자 매력이 더해진다. 이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일반 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기업 자금, 기관 자금까지 흡수될 수가 있거든요. 이 디지털 달러 계좌에 넣어두면 이자 준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 기업 재무부사라거나 펀드들이 스테이블코인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겠죠. 암호화폐 업계가 바로 그 지점을 노리고 있다는 거. 이 리플이 이번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리플은 RLUSD를 기존 금융 시스템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RLUSD 발행과 관리를 신탁회사 커스터디 형태로 투명하게 하면서 글로벌 은행망에서 쓰는 ISO 2002 표준도 따르는 여러가지 규정 준수를 최우선시했는데요. 그리고 RLUSD를 통해서 기존 결제망과 블록체인 간의 연결까지도 추진 중에 있어요. 한마디로 은행들이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코인을 표방하고 있다는 거. 이미 일부분 성과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중남미 최대 크립토 거래소 비트소가 리플의 솔루션을 도입해서 미국 멕시코 간 송금에 XRP랑 RLUSD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도 RLUSD를 새로 상장해가지고 글로벌 유동성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리플은 은행이든 핀테크든 누구든지 가져다 쓸 수 있는 디지털 달러 인프라를 야심차게 깔아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정작 미국 규제에서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이 금지가 되고 시장이 위축된다. 그렇다면 리플의 사업 구성에도 차질이 크겠죠. 반대로 이번에 합의가 잘 돼가지고 스테이블코인 이자가 합법화되고 클래리티 법안까지도 통과된다. 리플은 준비한 보람을 톡톡히 누리게 될 겁니다. RLUSD 같은 기관형 스테이블코인이 날개를 달게 될 거고 이런 것들이 곧 XRP 생태계의 활성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 왜냐하면 RLUSD를 대규모로 운영하려면 그 기반이 되는 리플 레저의 활용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리플 레저 위에서 대량의 자금들이 움직인다. 그러면 수수료 지불이랑 유동성 확보에 XRP가 쓰이는 구조이다 보니까 XRP 수요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즉 리플 XRP 투자자들이 오랜 시간 기다려왔던 실제 사용 사례의 증가가 현실화될 수가 있다는 거겠죠. 물론 이런 것들이 어디까지나 규제의 판도가 리플에 유리하게 돌아갈 때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아직까지 법안 통과도 안 됐고 RLUSD 역시 이제 막 성장을 시작한 단계다 보니까 그럼에도 분명한 건요. 리플이 이번 백악관 논의처럼 거시적인 설계에 실제로 참여하고 있다는 이 사실 그 자체입니다. XRP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매일매일 뉴스에 나오는 단편적 호재보다도 이렇게 큰 그림 속에서 XRP 쓰임새가 만들어지는지를 지켜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리플의 CLO가 지금 움직여야 된다라면서 규제 당국에 압박을 가하는 모습들, XRP랑 리플 생태계의 새로운 국면을 예고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번 이슈의 파급 효과를 조금 더 넓혀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스테이블코인 이자를 둘러싼 1차 충격은 은행과 코인 업계의 충돌이겠지만요. 2차, 3차로 이어질 파장도 상당합니다. 먼저 2차 효과부터 살펴보자면은 만약에 스테이블코인의 이자 지급이 허용되는 방향으로서 미국 정책이 정해진다. 가장 먼저 은행권의 대응이 시작될 거예요.
은행들은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시나리오가 존재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봤을 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는 거고, 이미 JP모건, 뉴욕 멜론은행 여러 가지 자체 디지털 토큰 실험을 해왔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은행표 달러 코인을 만들어서 경쟁에 나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은행들이 정부를 설득해서 CBDC 도입을 가속화할 가능성도 있겠죠. 이 민간 코인의 시장을 빼앗기느니 차라리 중앙은행이 디지털 달러를 찍자, 이런 논리가 힘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대응으로는 기존 예금 금리의 인상이 있겠습니다. 이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서 파격적인 예금 금리를 제시하는 식으로서 승부를 걸 수도 있겠죠. 어느 쪽이든지 간에 일종의 금리 경쟁 시대가 열릴 수가 있다는 거. 여기서 소비자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좋은 일이겠지만요. 앞으로 은행들의 수익성은 악화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2차 효과의 반대의 경우, 즉 이번에도 합의 실패로 이자 지급이 계속 금지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당장 전통 금융권의 승리처럼 보여도 가상자산 업계의 혁신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겠죠. 미국에서 길이 막힌다. 아시아나 유럽 등의 시장에서 대체 수요를 찾게 될 거고, 예를 들어가지고 홍콩, 싱가포르 같은 곳에서 미국보다 유연한 기제를 내놓고 또 스테이블 코인 산업을 키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작 달러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이 디지털 달러 주도권을 다른 금융거부에 넘겨주는 아이러니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미 홍콩을 포함해서 작년부터 암호화폐 친화 정책을 펴면서 글로벌 자금 유치를 노리고 있는 상황이고, 유럽도 미카 법안으로 암호화폐를 제도권에 편입시키는 중이고요. 미국이 너무 엄격하게 굴면은 국제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3차 효과로서 중장기적인 구조 변화까지도 바라보자면요. 만약에 스테이블코인 이자가 허용돼서 디지털 머니에도 금리가 붙는 시대가 열린다. 우리 일반인의 금융생활도 변화가 될 겁니다. 앞으로 은행 어플뿐만 아니라 크립토 월렛에서도 이자를 확인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은행과 블록체인의 경계가 지금보다 훨씬 더 옅어질 가능성이 크겠죠. 이 기존의 은행들도 유망한 스테이블 코인이나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투자하면서 오히려 암호화폐 기업과 제휴해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그림들이 펼쳐질 수 있겠습니다. 일종의 융합과 공존이겠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 금융 시스템의 판도가 재편된다는 거고, 이런 과정에서 승자가 누가 될까요? 아마도 변화를 준비하고 주도한 쪽이 승자가 될 겁니다. 제가 봤을 때 리플 같은 기업은 분명히 그 승자 그룹에 들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고요. 반면에 처음부터 끝까지 변화를 막기만 한 쪽은 결국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거. 실제 역사를 봐도 기술 발전을 끝내 거부한 기득권은 대세를 이기지 못했었죠. 스테이블코인 이자 문제는 저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돈의 이치랑 기술의 진보라는 큰 흐름들 속에서 이 지금 당장은 충돌이 있어도 결국에는 새로운 균형점을 향해서 가게 될 겁니다.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 볼게요. 정리드리자면 은행권과 가상자산 업계가 이자를 두고 정면 충돌한 상황인 거고, 규제는 그 사이에서 한동안 교착 상태였습니다. 한쪽에선 혁신과 공정 경쟁을 주장했고요. 또 다른 쪽은 안정과 기존 질서 수호를 앞세우면서 팽팽하게 맞선 상황이죠.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결국에 양측은 타협점을 찾게 될 거예요. 그리고 스테이블코인도 일정 범위 내에서 이자를 붙여주는 쪽으로서 방향성이 잡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은행만 누리던 이자 혜택을 디지털 자산도 나눠가는 이런 시대가 열릴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예상하는 근거는 두 가지 정도입니다. 먼저 정책 결정권자들의 의지인데요. 현재 미국의 여당, 야당 모두 다 암호화폐 시장의 기본 틀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점에서 전면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클래리티 법안 자체에 초당적인 지지가 있는 상황이고, 다만 세부 조항 하나들, 스테이블코인 이자랑 관련해가지고 의견 차이가 컸던 건데, 이제 백악관이 직접적으로 중재에 나서가지고 합의를 압박하고 있고요. 참석자들도 분위기가 좋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측에서도 임기 내에 이 성과를 내고 싶어 하는 눈치인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결국에 정치적인 타협이 이루어질 공산이 크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근거는 시장 논리입니다. 이 거듭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시장의 돈들은 이자를 쫓아서 움직이는 속성이 커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억눌러도 시장은 또 다른 출구를 찾아내곤 합니다. 만약에 미국이 끝까지 스테이블코인의 이자를 금지한다. 그 돈들은 디파이 해외 플랫폼 포함해서 통제 바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정작 미국 투자자들은 보호장치가 없는 곳에서 위험을 감수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미국의 은행들은 디지털 달러 경쟁에서 소외될 수가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도 좋지가 않겠죠. 차라리 제도권 안에서 일정 부분 허용하고 관리하는 편이 더 현실적이라는 겁니다. 이런 판단을 정책 이반자들도 인식을 하고 있을 거고, 실제로 특정한 기업 활동을 보면은 보상 허용 같은 절충안이 이미 검토된 바가 있었어요. 결국에 방향성은 완전한 금지보다는 이 조건부 허용 쪽으로 무게가 실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제가 은행의 금리 독점이 결국에 깨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이유고요. 물론 제 예상이 틀릴 가능성도 존재해요. 변수가 존재하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은행권에 갑자기 대형 악재가 터져서 금융 불안감이 커진다.
당국이 보수적으로 돌아서가지고 지금은 변화보다 안정을 외치면서 결정을 미룰 수 있다는 거. 또 반대로 가상자산 업계 쪽에서 신뢰를 해치는 사건들이 발생을 한다. 역시 안 된다. 이런 분위기가 되어버릴 수도 있겠습니다. 정치권 사정으로 법원이 표류한다거나 예상하지 못한 거시경제 충격으로 정책 우선순위가 바뀌는 여러 가지 미래를 단언할 수 없겠지만요. 그런데도 현재 시점에서의 정부랑 흐름을 종합해봤을 때 타협을 통한 규제 명확화 쪽에 저는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 은행과 코인업계의 이자 전쟁은 결국에 새로운 균형점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거죠. 마지막으로 정리드려보자면은 이 뉴스 헤드라인은 다소 추상적일지 몰라도 밑에서 움직이는 기계장치는 분명히 보입니다. 금리라는 기계장치예요. 이번 사태를 훑어보니까 결국의 핵심은 금리를 둘러싼 돈의 이동입니다. 은행만 금리 혜택을 줄 수 있는 시대는 서서히 저물고 있고요. 암호화폐든 전통금융이든 돈의 논리에는 거스를 수가 없기 때문이겠죠. 은행의 금리 독점이 깨지고 있다. 이 메시지를 전달드리고 싶은 거고,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장 어딘가에서 이미 시장의 돈들이 높은 이자를 향해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이슈는 그 흐름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일 뿐이겠죠. 앞으로 실제 어떤 법과 제도가 나오든 이 돈의 이동 방향이 바뀌는 이런 징후들을 우리는 놓치지 마셔야겠습니다. 오늘 내용 자체가 다소 길었지만요. 끝까지 함께 보셔서 감사합니다. 이 투자에 직접적인 정답을 드리진 못하더라도 생각의 틀을 마련하는데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덧붙이자면은 이 앞으로 비슷한 규제 뉴스가 나올 때 정부의 말 한마디보다도 실제 자금 흐름 지표를 먼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예금이 어떻게 움직이나, 스테이블코인 발행량이 늘거나 줄지는 않는가, 이런 돈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숫자들이 결국에 진실을 말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거는 차트 분석이 아니라 팔아야 될 때 팔 수 있는 용기입니다. 투자 시장이라는 게 차트, 이슈, 호재, 악재, 매크로 뉴스, 공부할 건 끝도 없고 유튜브만 봐도 하루 종일 배울 게 쏟아지는데 솔직히 우리가 다 이제 느끼고 있습니다. 공부 많이 한다고 수익이 비례해서 잘 나오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이평선이 어떻고 돌파가 어떻고 거래량이 어떠네, A라는 호재가 나오면 상승 확률이 높고 뭐 이런 숫자 데이터가 사실 어렵지가 않은데 진짜 어려운 거는 그 다음 단계입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버튼을 누를 수 있느냐, 이런 여부들. 이 결국에 투자라는 거는 내 손으로 직접 매수하고 내 손으로 직접 매도하면서 스스로 마침표를 찍어야지 끝나는 게임인 건데, 이 매도 버튼 누르는 순간이 그 어떤 공부보다도 훨씬 더 어렵다는 거예요. 특히나 시장이 좋을 때, 수익이 잘 나고 있을 때, 계좌가 계속 플러스로 찍고 있을 때, 그때 매도한다는 건 마치 잘 가고 있는 배에서 나만 혼자 먼저 내리는 기분이 들 거고, 혹시 내가 팔고 나서 더 오르면 어떡하나, 조금만 더 기다리면 수익이 더 커질 것 같은데, 이런 욕심과 불안감 때문에 결국에 매도 타점을 계속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 다시 하락하고 수익이 줄어들고 나중에 본전 근처 혹은 마이너스까지 오면은 그때서야 후회한다는 겁니다. 그때 팔 걸, 이러면서 저는 딱 한 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못 팔고 후회하시는 것보다 팔고 나서 아쉬운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겁니다. 분할 매도했는데 그 뒤에 더 올라가면 조금 아깝긴 하겠죠. 괜히 팔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건 이미 수익을 확정 지은 상태에서 하는 여유 있는 아쉬움입니다. 반대로 한 개도 못 팔고 들고 있다가 다시 하락해서 수익이 나가지고 전부 다 날아가고 심지어 마이너스까지 내려가 버리면은 그건 아쉬움이 아니라 멘탈이 무너지는 후회가 되겠죠. 어떤 게 더 견디기 쉬울까요? 조금 덜 번 아쉬움인지 아니면 벌 수 있었는데 못 본 후회인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오르면 일부는 정리하겠다, 뭐 이 정도 수익이면 분할 매도하겠다, 이런 기준 미리 정해두시고 감정이 아니라 계획대로 대응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투자라는 게 결국에 얼마나 크게 먹느냐 싸움이 아니라 수익을 얼마나 지켜내는지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 심리라는 게 시장이 상승할 때랑 하락할 때 심리가 다른 게 당연하겠죠. 매번 시장이 좋을 수 없는 것처럼 또 하락하는 시장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 고점과 저점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도 팔고 나서 더 오를 수는 있어도요. 단기 고점에서 분할 매도를 통해서 현금 비중이라는 중요한 제3매 종목을 만들어 놓으셔야지 시장이 하락했을 때 오히려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이 멘탈적인 심리 효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리플 전용방에서도 리플에 대해서 상승하는 상황에 대한 타점도 중요하겠지만 오히려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이유, 시장이 더 하락할지 여기서 상승할지에 대해서 그 누구도 확실하게 예측하는 게 불가능하지만요. 오히려 하락했을 때 단기 저점을 활용할 수 있는 분할 매수 타점을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업비트 비썸 안전하게 현물 매매로 운영하시면서 잘 모르는 해외 거래소 위험하다라고 생각되는 매매들 관심조차 안 가지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처럼 변동이 큰 시장폭에서는 잘못 매매 혹은 잘 선물 매매 운영하시면은 회복 자체가 불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업비트 비썸 현물 매매로서만 천천히 시장을 길게 보셔야 되겠죠. 끝까지 들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제때 내릴 줄 아는 사람이 결국에 살아남는다는 거. 결국 시장에서 오랜 시간 버티는 거는 가장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욕심보다 원칙을 먼저 누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전과 다르게 최근 코인 시장은 많이 바뀐 게 사실입니다. 과거에 5년, 6년 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 사서 묻어두면 된다라는 느낌의 장기 투자가 힘을 많이 쓰는 시절이 있었다면은 이 최근 코인 시장은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한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핵심은 투트랙 전략을 어떻게 활용하냐 차이인 건데 이 정말로 쉽게 이해를 도움드려보면 내 메인 비중은 리플을 보유하면서 이 리플을 어떻게 꾸준하게 모아가고 또 평균 단가 낮추고 비중과 수량을 늘려갈 수 있냐의 싸움입니다. 내가 만약에 매수 단가가 4,000원이라고 해서 이 4,000원 그대로 가만히 기다리면은 결국에 저점 찍고 올라오는 반등 시기에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투트랙 전략의 핵심인 알트코인을 적당 비중 활용하시는 겁니다. 메인 비중은 리플 보유하면서 알트코인의 단기 저점과 고점을 살려나온 수익으로서 리플코인 하락하고 시장이 안 좋을 때 분할로 매수해 나가시는 거고, 쉽게 정리드리자면 리플코인을 매수하는 타이밍을 시장이 좋을 때 매수하시는 게 아니라요. 리플은 시장이 안 좋고 또 계속 하락할 때 분할 매수를 하기 위해서 알트코인을 활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단타 매매를 한다고 해서 이미 급등 나온 코인을 쫓아다니는 매매가 아니라요.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을 살려가지고 목표가를 잘 활용할 줄 아셔야 돼요. 매매를 자주 한다고 업비트 빗썸 자주 들여다본다고 수익이 잘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타점까지 기다릴 줄도 아셔야 되는 거고, 목표 타점에다가 미리 걸어두시면서 욕심보다는 수익 실현으로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이런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팔아야 내 돈인 거고, 이 수익 실현을 통해서 리플의 단기 저점을 더 모아나가기 위한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완성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만 안전하게 운영하셔도 절대 나쁜 시장이 아닙니다. 매번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 잘 활용하시면서 리플 정보방, 단기 종합방 입장 필요로 하신 분들께서 현재 보이는 번호 혹은 댓글 하단 링크 통해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께서 많아지셨어요. 먼저 제일 중요하지만요. 제가 안내드리는 모든 정보방은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나 혹은 댓글 링크에 있는 신청란을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안내를 도움 드리고 있고요. 이 세 가지 방 중에 필요로 하신 방을 체크해서 신청 주시면은 필요로 하신 방에 맞춰가지고 입장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 전용방 같은 경우에 리플에 대한 중요 이슈, 그리고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 중장기적으로 보는 중요 타점 같은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리플이라는 코인이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많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당한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서 효율적인 대응을 만들어 가시고 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더 잘 가져가기 위한 효율적인 매매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 브리핑방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기에 좋은 코인들과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한 중요 시장 이슈들, 브리핑 내용이나 리플에 대한 방향성, 락업 해제 일정과 여기에 따른 움직임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종합적인 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종합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 종목들에 대한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 단기 종목은 말 그대로 단기 종목답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욕심으로 인해서 타점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수익 실현을 못하거나 아니면 눈치 보기 매매를 하다가 이렇게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치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지금 시장에서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항상 비중 조절이 중요하고요. 매수와 동시에 목표 타점을 걸어 놓으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마침표까지 잘 찍는 게 단기 매매의 핵심이다 생각을 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시기가 좋고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셔도 몰빵 매매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저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에 대해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외거래소, 선물 매매에 대한 고위험 리스크 매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업비트, 빗썸 이렇게 현물 매매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 주시면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빠르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꾸준하고 길게 가는 게 더 중요한 투자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건강한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활용하시기를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이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시장의 숨결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이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 타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바로 전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신사 채널을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요.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들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